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1부에서는요. 취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고 덩달아 고민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하기 전에도 취업 후에도 계속되는 고민들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 해소소 시간 준비했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꽉 막혔던 속을 뻥 뚫어주는 시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할 줄만 알았던 취업 전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겪었을 텐데 취준생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인권 살롱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넘쳐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구직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할 뉴스만을 취업 뉴스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사소하고 아주 가볍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어디에다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그동안 많이들 고민하셨죠?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고민 해소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잡다방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여러분의 청량감을 줄 소화제가 될지 궁금한데 네. 이분 승희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무대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주 멋진 아이돌이 있다면 저희에게는 또 이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취업 컨설팅계의 RM이라고 하죠. 네. 이건 강사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잡다방의 첫 멘토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랩몬스터다, RM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사실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예. 친구들이 안티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아무래도 아미가 많다 보니까 감히 우리 랩모님과 비교를 하느냐라고 해서 요즘 많이 사리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엔 팬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 게 아까 교욱 씨가 저희 스탠바이를 옆에서 하면서 펜으로 네, 글 쓰는 열정적으로 모습마저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데 RM이다 RM 이렇게 같이 보인다. 저까지 이제 굉장한 칭찬을 남자까지 매력으로 멋있었어요. 사로잡는.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얼마나 멋진 말씀들을 해주실지 저희가 네,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취준생들의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요. 교욱 씨가 좀 어떻게 사연을 받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하고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한해서요,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연을 받을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이건 쌤, 평소에 우리 학생들 팬들도 많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런저런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좀
고민 상담을 많이 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딱 이 시즌에는 사실은 이제 떨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상담이 가장 줄을 이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 떨어졌다 명확하게 짚는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 지금 면접을 하면서 혹은 필기를 하면서 만약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느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용기를 갖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기죽게 돼서 모든 걸 다 놔버리면은 한 멘탈 회복하는 데 한 2달이나 3달이 걸려요. 근데 하반기 가는 게 9월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6월이니까 사실상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멘탈이 흔들려서 1,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선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냥 쉬기만 하면은 하반기도 변함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멘탈 관리에 주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첫 번째 고민 사연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엑스고 트래블이라는 분이시고요. 27살 남성 구직자입니다. 지방 4년제 학교를 나오셨고 전자상거래학을 전공하셨네요. 총점은 3.0이고 어학 점수는 높은 편입니다. 토익 915 그리고 오픽이 IH 등급을 가지고 계시고 특이한 경력 사항으로는 학군 장교를 하셨네요. 태권도 상단이기도 하시고요. 굉장히 다부진 몸매 소유자가 아닐까 싶은데 예. 일단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학점이 많이 아쉽고 학점을 보완할 다른 스펙과 장교의 장점에 연관된 자격증 취득을 생각 중이다. 그리고 공백기가 길어지는 동안에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입사를 희망하고 계시는 곳은 국내 항공사의 객실 승무직 스튜어드죠. 플랜 B도 생각 중이지만 전공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가진 것이 없어서 플랜 B를 바라본다면 어떠한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부족한 학점을 다른 노력으로 메우고자 열심히 하고 있고 승무직 특성상 자기소개서, 이미지와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차례 실무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는데 공백기가 길어져서 장교나 승무직의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그리고 경력, 플랜 B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첫 번째 사연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객실 승무원을 꿈꾸고 있었고 학점은 다소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경력이나 스펙으로 좀 채우고 싶다 이런 소망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본인한테 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객실 승무원 잘하려면 무슨 자격증 따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떠오르는 자격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 안전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잘한다는 자격증들은요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알파 요소로서 뭐 바리스타 자격을 따겠다, 뭐 바텐더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측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인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객실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형 항공사로 치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저가 항공사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한 시즌에 그 10군데만 지원해서 만다면은 또 다시 나이를 먹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복구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 자체만 바라보고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실 대부분의 객실 승무원, 저도 면접을 가봤어요, 객실 승무원. 네. 실제로 가서도 물어보는 것들이 뭐 객실 승무원 잘할 수 있어요, 역량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지원자들 다 같이 저는 서비스업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객실 승무원 잘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차별화라는 게 들 수가 없겠죠. 아마 본인도 아실 거예요. 실제 면접장 갔을 때도 다 고만고만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2차 면접을 가도 다 고만고만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임원 면접이나 실무 면접을 가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단순히 스펙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자격증, 남들이 다 아는 자격증, 남들이 다 아는 서비스 경력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거에서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뭐 외모나 이런 부분도 객실 승무원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외모는 1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서비스를 하는 업무인 만큼 어느 정도의 외모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상대방이 뭔가 서비스를 받고 호의를 받았을 때 부담이 없을 정도의 외모 단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뭐 객실 승무원 지원하신 분은 알겠지만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키 위해서라도 키가 좀 어느 정도 장신이셔야 되고. 있어야 네. 된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분은 면접이 2차, 3차까지 갔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지금 와가지고 보톡스 맞으러 간다 그래서 최종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또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가꾸는 것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력이라는 측면이 단순히 그런 알바라든지 아니면 자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분의 핵심은 사실은 어학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학이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장교 이력이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리자로서의 측면, 특히 남성분이 어쨌든 객실 승무원을 하게 되면은 사무장으로 진급해 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 어떤 크루에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학군 장교를 해겼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 측면에서의 강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 혹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확실할 건데 어학 성적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제2외국어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남들은 다 영어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스페인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객실 예. 승무원으로서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객실 승무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10군데밖에 거의 뭐 뜨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10손가락 안에. 네. 근데 만약 객실 승무원으로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2외국어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지원 회사 같은 경우에 산업군에는 지원을 못 할까요? 아. 여러 군데 또 쓰이겠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영어도 잘하고 제2외국어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해외 영업이라든지 아이고, 아니면 네. 다른 서비스 직종에서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영어를 공부하는 거 이외에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외모는 좀 1차적으로 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서비스직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하지만 최종적인 한 방을 위해서는 제2외국어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비스직으로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외모의 부분을 저희가 추측을 해봤을 때 우리 교욱 씨 정도면 가능한 수준일까요? 아유 차고 넘친다고 저는 아이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다 예. 말투나 뭐 이렇게 또 이런 게 또 너무 매력적이셔가지고 제가 네. 만약에 여자였다면 반할. 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 RM 우리 선생님께 좀 반했었는데요. 그런 아. 면에서 좀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훈훈합니다. 예, 제2외국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중요하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스페인어나 영어나 일본어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백기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공백기가 이분의 다른 우려 사항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공백기를 채우겠다고 객실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분은 면접을 가보신 분이에요. 네. 가면은요 대부분 다 친구들이 자기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해봤다고 어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어. 그럼 나도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본인도 분명히 알바를 해봤을 텐데 그 이상의 경력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요? 객실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객실 안에서도 기본적인 규정이나 규범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요. 나아가서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세 제품까지도 팔아야 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기획자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서비스 업종, 영업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런 기획자적인, 전략적인 그리고 사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턴 경험을 먼저 해보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여러분들한테 공기업, 체험형 인턴 관련해가지고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게끔 티오가 많이 열리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객실 승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화된 이력이 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앞서 말했듯이 객실 승무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군까지 지원을 해야 될 때는 사실은 이런 인턴 경험, 다른 거 사무행정 쪽으로 해봤던 경험이 본인에게 있어서 리스크 관리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나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 회사에서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민 신청하신 분께서도 이 사무행정 추천해 주신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나운서도 저희도 사실 준비할 때 이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아, 나의 플랜 B는 무엇일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승무원도 참 경쟁률이 모든 직업군이 그렇겠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B 플랜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딱 맞는 조언이 없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하게 되고 인턴 경험도 서비스 직종 말고도 그 외의 직종으로도 한번 인턴 경험을 해봐라. 특히 공기업 체험형 인턴으로 사무행정 분야로 인턴을 해봐라 라고 했던 측면이 사실은 이 플랜 B를 위해서예요. 이분이 가장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막막함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객실 승무원만 바라보는 거는 말씀대로 진짜 100대 1, 200대 1, 300대 1까지 가는 게 사실 객실 승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나름대로 계속 지원을 하세요. 그 자기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국어 그리고 이런 인턴 경험을 추가로 쌓게 됐을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해외 영업 직군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객실 승무원이라는 서비스 직종 자체가 어떻게든 대면 업무이고 고객을 지향하는 관계지향적인 시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영업 직무라든지 나아가서는 은행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원 직무로서 포괄 범위를 넓혀놓고 산업군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또한 제가 당시에 은행원으로 출신이지만 은행원 지원할 당시에 네. 저는 대한항공 스튜어드도 지원했었고요. 아, 기아자동차 해외 그러셨구나. 영업도 지원했었습니다. 이게 다 공통된 분모가 있다고 확신해서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가장 핵심은 어학적인 측면이 우수하고 나아가서 관계지향적인 측면 그리고 영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단순히 직무 하나로만 두지 마시고 그 직무의 포괄 범위를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넓히는 전략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27살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플랜 B를 생각하기엔 좀 이른 시기 아닌가요? 아, 시간이 많은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네. 지금 플랜 B를 염두를 해두지 않으면은 사실은 제가 이번에 만약에 은행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은 계속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28이 됐고 9이 됐는데 객실 승무원이 결국에 안 됐어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다른 산업군에 대한 면접을 준비하다든지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산업군으로 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본인이 플랜 B를 같이 병행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심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다가갈 수가 그렇겠네요. 있고요. 예. 나중에 가가지고는 솔직히 만약에 객실 승무원이 이제 안 할래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플랜 B를 짜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네. 정도 한번 해봤던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고 트래블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건쌤 해주신 조언 잘 참고하셔서요. 신중한 판단과 구직 활동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이승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은요. 아이디 이리스님이시고 27세 여성 구직자 분이시네요. 스펙을 좀 보면 학교는 중경외시라인 국제관계학에 3.5점 정도의 학점이 있으시고요. 경력사항을 보니까 외교부 중남미 국제기구 인턴 수료 그리고 신라 면세점 티핑 프로젝트 참여 3개월 일단 경력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 역시 해외 교류의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요. 국제 교류에 3회 참여, 브라질 교환 학생 1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계획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어학 외에 다른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는 부분 또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는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그런데 여행사는 제외하고 특히 항공, 레저, 호텔 등 여행 관련 업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하고 싶은 말 한번 들어볼게요. 일관되게 해온 활동이나 스펙이 없어서 어떤 직무가 저에게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할 때도
지원 직무가 제각각이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브라질을 다녀오고 포어를 배운 이후에는 중남미 시장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현재 그쪽 경기가 안 좋아서 그냥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워홀을 다녀오거나 계약직으로 업무를 좀 해보고 나중에 다시 지원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공채 시스템의 나이 제약이 암묵적으로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요. 방송 잘 보고 있는데 감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이분 포르투갈어도 할 줄 아시고 브라질로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해외 경험 많고 어학적인 역량이 우수해 보이는데 대기업하고 외국계를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현실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친구 사실 제가 취업 고민을 하고 상담하는 친구들한테 있어서 대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사항이 뭐냐면 답정너예요. 그런가요? 사실은 이게 답정너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의 답정너가 아니라 예. 정답은 본인이 알고 있어서 스스로 제가 알고 있다. 네, 스스로 알고 있어서 다만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이런 상담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측면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어떤 직무를 할지 모르겠어요. 일관되게 해온 활동이나 스펙이 없어서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국제관계 관련해가지고 외교부, 중남미, 국제기구 인턴 수료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킨타코리아 같은 것들을 했다든지 혹은 교육자적인 측면 이런 청소년 어학연수 인솔교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네. ELS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어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네.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본인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으로 뭉치는 것은 결국에는 어학이라는 것은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학적인 맞습니다. 측면에 네. 있어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대해서 지금 당장에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는 거 그게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지금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강조할지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막막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이런 경력 사항들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직무를 취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어요. 네. 앞서 말한 지원자랑 비슷하게 본인 또한 경험이나 스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직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턴 지원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턴 지원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사연자를 보면 굉장히 어학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지원을 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전략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대로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도 전혀 손색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멘토로서 그리고 상담자로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본인이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의 취업에 급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나서 취업을 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취업 그리고 인생은 저는 속도가 아니라 각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셔서 내가 올바른 각도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월급 때문에 취업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지금 당장 일단 취업하면서 고민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어학적인 측면을 가장 강조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본인이 근데 그거 정답을 알고 있다, 답정너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사실은 이런 항공이라든지 레저, 호텔 등에도 본인이 관심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 거고 스스로를 잘 분석한 거라 저는 생각해요. 레저나 호텔, 관광 이쪽은 당연히 어학적인 측면이 커요. 호텔이라고 치면은 프론트 데스크 직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고 특히 그렇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상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네. 어학적인 게 1차적인 요소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남성분들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스펙으로서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호텔직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지원해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단순히 프론트 직무에서 끝날지 구매 직무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인턴을 좀 해보라고 하는 거지 본인이 현대까지 선택했던 그런 무역 유통이라든지 관광, 해외 영업, 항공 이 정도의 산업군은 지원을 계속 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리스 분이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나이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워홀 제 친구들도 많이 가고 저도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워홀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근데 워홀을 오는 목적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학 성적을 취득하겠다. 네. 아니면 내가 해외 경험을 좀 쌓아보겠다. 네. 돈을 좀 벌어보겠다. 아니면 그냥 그냥 일단 여기 그냥 현실 있을 수 도피죠. 있죠. 현실 네네네. 도피. 그러니까 네. 직무 경험을 좀 쌓고 싶다라는 측면이 큰데 사실 외국인한테 워홀로 온 사람한테 막 특별한 직무를 맡기는 건 쉽지 않아요. 아. 그럼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인데 돈을 위해서 이렇게 워홀을 가겠다라고 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깐의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좀 망치는 일이에요. 이럴 경우에 또 비추. 그다음에 해외 경험을 쌓겠다. 이미 이분은 해외 경험은 진짜 많아요. 영어를 못하는 절대 성적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런 영어를 쌓겠다라든지 아니면 해외 경험을 하겠다라는 측면도 비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머지 유일하게 하나 본인이 아무래도 이런 경력 사항에 있어서 인턴 경험이 특정 조직이나 회사에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경험을 쌓겠다. 그리고 나한테 오퍼가 들어온 상황이다. 네. 라고 한다면은 외국에 가서 워홀로라도 가면 되겠지만 단순히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토마토 따겠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안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워홀을 하더라도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릴스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건쌤의 조언에 따라서 현명한 구직 활동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민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 KGIPUNG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읽어봤고요. 29살 남성 구직자 분이십니다. 학교는 인하대학교를 나오셨고 IT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안 좋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안 좋으신 건지 궁금한데 어쨌든 토익은 840점입니다. 오핑 IM3고 어학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커말 1급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 한국사 2급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경력사항 중에 ETRI, IoT 융합 인력 양성 과정,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셨고 그리고 대외 활동에서도 비슷하게 사물 인터넷 관련된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학점 그리고 전공 실력 이 두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T, SK텔레콤을 가고 싶지만 건실한 중소기업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평점이 좋지 않아서 대기업을 쓰는 게 조금 두렵고 나이도 있어서 29살 남성분입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니까요. 대기업이었으면 좋겠지만 본인 학점이라든지 나이 때문에 다른 선택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나운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학점 좋으세요 혹시 두 분 다? 전 좋지 않은 편입니다. 좋지 않죠. 네. 아나운서를 뽑는 기준이 그러면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나운서를 뽑는 기준, 언론인을 뽑는 기준에 치중하고 꼭 필요한 학점만을 확보하자. 애초에 저는 목표가 2학년쯤부터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저는 학점 관리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대외 활동, 뭐 언론 준비 뭐 이런 걸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명확합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본인이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과 로열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노력을 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방향성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IT 직무나 아나운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IT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 상태에서 능력 단위로서 채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단순히 학점 하나로만 본인이 대기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충분히 이분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처리 기사 딴 거 그냥 단순히 딴 게 아니고 본인 네트워크 관리사 2급도 가지고 있고 IoT 융합 인력 양성 과정까지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나이 때문에 대기업을 포기에는 너무 이른 상태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부족한 부분만 조금 채우고 능력적인 측면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채울 부분만 채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토익 자체는 괜찮은데 토익 스피킹,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IM3죠. IM3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어필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자격증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KT, SKT 뭐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야에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막연함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철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일단 취득하는 건데 누군가는 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든지 누군가는 네트워크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문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IoT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지금 경력사항으로 IoT 융합과정 그리고 헬스케어 IoT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SI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본인이 그쪽에 역량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인 측면에서 인베디드 프로그래머로서의 방향성을 갖추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베디드 기사 응시와 더불어서 개인 프로젝트나 다양한 대외 활동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략점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지원한다 할지라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이 아니라 코딩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나 자바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본인이 조금 흐름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쌤 오늘 우리 취준생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 잘 다독다독거려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취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는 7, 우는 3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노력은 항상 따라가야 돼요. 그 노력은 절대 결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이 나랑 안 맞는 면접관일 수도 있고 네. 내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내 자소서를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운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취업이 안 됐다 떨어졌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나와 잘 맞는 기업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좀 더 집중하고 고민하는 그런 좀 보람찬 시간이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떨어지신 분들도 충분히 하반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잡다방 멘토저 이건쌤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들 기억하시면서 네. 긴 취업 기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이 생기시면 저희 잡다방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할 줄만 알았던 취업 전선에서 갖은 부조리와 비인권적인 대우로 서글픈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머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소갈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만 있는데요. 이 와중에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갑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시간, 인권 살롱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파 속에서 을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공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예비을 취준생들인데요. 하지만 우리 예비 구직자, 예비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요.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좀 슬프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비을인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야 할 권리를 좀 당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러스트원의 취업 컨설팅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권 살롱 첫 시간인데요. 취업 시작에서 이 기업과 취업 준비생은 철저한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일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두 분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인권 살롱에 함께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1년 정도 여러분 소개를 같이 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예비 근로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의 인권이 되게 향상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저성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회적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잘했고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걸 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아 쌤은요. 네. 저는 인권 살롱의 첫 멤버로 합류하게 돼서 우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경영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영광이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에 그린라이트를 켤 수 있도록 인권 살롱의 첫 주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첫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제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진원 쌤부터 여쭤볼게요. 네, 최근 2년간에 지금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냐면요. 30%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인상을 해야 되는 것들을 했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네. 최근에는 경기 부진과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이제 경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다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 거를 또 8월 5일까지 확정을 또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또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은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동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핫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올려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하나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제 진아 노무사님은 여러 가지 이제 입장 중에 이제 최저임금은 지금 가파르게 인상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좀 대립각을 세워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화 쌤은 지금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중소기업 사업주들, 소상공인들을 좀 대표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예.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랑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임전무태의 자세로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틀이라고 했네요.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소상공인하고 노동계가 모두 만족하는 대안이 나와야 할 네. 텐데요. 진원 쌤이 취업 준비생 구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진화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실 텐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각오로 토론에 임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서는 분명히 이제 다른 이슈들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이 최저임금만 가지고서는 경제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자와 전문가마다 지금 조금 다른 방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생활임금의 안정성을 기하고 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의 정의예요. 네. 거기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가까운 나라 일본보다
훨씬 더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되게 많고 고임금 근로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사회적 여론에 따져 보면은 올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작용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직격탄을 받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같이 조율하면서 어쨌든 임금 격차를 좀 축소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아 쌤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다는 게 뭐 통계청 조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강경한 입장에서 동결을 해야 된다. 네, 동결 맞아요. 입장에서는. 동결 입장에서 저는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로 좀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이 좀 각 측의 입장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어느 쪽 입장부터 제가 먼저 들어볼까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아 쌤부터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요즘에 경영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뭐 내수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사업하기 힘들다,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까지 또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존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사실은 많은 비중을 두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동계는 어떤가요, 진아 쌤? 네, 지금 그러니까 노동계 또한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거기서 내수 활성화적인 측면 그리고 분명히 소비 진작이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게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지금 깔려 있는 저임금 근로자분들의 소득이 향상될 필요는 있단 말이죠. 그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단 그 이번 대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통령이 탄생된 그 대선 때만 하더라도 후보자 전원이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라는 거는 완전 국민의 합치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시간대만 좀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까지 할 거냐 아니면 2022년까지 할 거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달랐지 결국은 1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고 또한 이제 노동계는 그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분명 부작용이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결국에는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적 불행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자꾸 하게 되고 정규직 대비 3배나 지금 너무 낮게 임금을 받고 있고 네. 또 고용의 불안정성도 역시나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을 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계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예.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고려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대안을 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현실적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받은 타격이 다를 것 같아요. 진아 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고용 감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난달 21일 날 정부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고용 감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일자리와 근로시간 모두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가 됐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이제 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기업은 임금이 높잖아요. 통상 시급 자체가 10,000원을 훌쩍 넘는 예.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시 근로자 수.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타격이 많이 간 거예요. 보면은 그 토론회에서 용역을 담당을 했던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결국엔 중소기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터져나오는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예. 보통 경영자 이제 그 사업주 단체들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냐면은 생존, 자기 본인들의 이제 생존에 지금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문제.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최근에 다수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금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 입장이 갈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통계 조사를 가져오면요. 네. 그 지금 고용률이 이제 1982년부터 동월 이제 3월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이번 연도에 고용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한 달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 그 고용률하고 최저임금하고의 관계는 정부 입장은 아까 진한쌤 말씀처럼 정부는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다수의 결과를 보면은 고용률 말고 경기 침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지금 저는 최저임금이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지는 정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조업의 위기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 GDP의 30%를 담당하는 제조업이 지금 거진 가라앉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반도체 빼고는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자동차 전부 다 지금 주력 산업에서 고부가가치가 안 되고 걔도 고도화가 안 돼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1차 밴더, 2차 밴더까지 전부 다 지금 고용의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군산 공장이 철수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무관하게 벌써 거기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거리에 이제 헤매게 되고 또 거기 소상공인들 다 폐업을 했어요. 이런 게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경영 정제 위기 또는 우리의 이제 경영에 잘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기업도 또한 힘들어야겠죠. 근데 대기업들은 지금 유보금이 950조 원나 돼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70조 이상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의 대립각 자체가 노동자하고 소상공인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대립각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면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그만큼 유보금이 쌓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소득 불평등은 지금 전년 대비 훨씬 증가했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최저임금의 패러다임을 올리면 소상공인 죽는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나.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그 드는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서비스 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버스 운전기사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규모로 이제 파업을 준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52시간 때문에 그 연장근로 수당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회사가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고 네. 결론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거든요. 결국엔 생산성이 증가가 그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무조건 임금을 증가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 증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올리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원 쌤 하실 네, 말씀 있으셨던 것 저는 같은데요? 생산성 증가하고 최저임금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팩트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거예요. 생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네. 생산성은 그 외 별도의 제도라든지 법적 규율로 인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고 네.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거냐. 그것들은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최저임금 받아들인 격차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중소기업들 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중소 이제 상공인 대표분들도 예. 어저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다만 인상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이 분명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는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생산성의 증가도 결국엔 최저임금하고 별개로 같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9%나 올려놓고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조 정도 지금 고용 보조금이라든지 일자리 안정 대책이 같이 병행되긴 했거든요. 근데 3조란 돈이 턱없이 모자란 거죠. 또 지금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줄어들에 따라서 그에 네. 대한 대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결국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것도 맞지만 그 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아니었어도 힘들었던 상황들을 같이 분리해서 떼놓고 보면 네. 결국 그래야지 토론이 이루어지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이 죽는다라는 거는 조금 패러다임상 맞지 않다. 네. 네, 저희가 두 분 네. 이야기를 통해서 경영계 입장 그리고 노동계 입장을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양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좀 이해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저임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진화 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나라의 국민들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미국 같은데 뭐 가보면은 보통 허름한 식당 가서 밥을 먹더라도 12불, 13불 하거든요. 그러면 예. 저희가 지금 뭐 환율이 1,200원 뭐 이 정도 하니까 네. 하나로 하면은 한 13,000원, 14,000원 요 정도, 그 14,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는 보통 식당 가서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7, 8,000원 정도 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물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14,000원 받는 식당 주인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과 7,000원 받는 식당 주인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린 절대값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 극명한 사례를 보면은 19년도 일본의 최저임금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도쿄 같은 경우는 980엔 정도, 그리고 가고시마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760엔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8,350원이에요. 네. 거기다 주휴수당이 1,670원 더하면은 주휴수당까지 하면 시간당 1,020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시마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전국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가고시마현 최저임금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진원 그러니까 쌤께도 한번 저는 여쭤볼게요. 항상 비교를 할 때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혹시 그 아나운서 두 분께 질문 드리면 혹시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대기업이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중소기업들은 몇 프로 정도 받고 있을까요? 글쎄요, 한 70% 80은 네.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는데요. 32.6%에 불과해요. 그런가요? 엄청나게 낮은 아이고. 금액이잖아요. 예, 예. 네, 이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 최저임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보면 결국에는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럼 잘 먹고 잘 살자는 기준이 과연 이런 절대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상대적인 평등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먹고 살아도 나보다 훨씬 비슷한 환경에서 나보다 3배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바로 옆집에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일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본은 중소기업에 취직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소기업에 안 가죠. 그 이유를 보니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2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 수준이 3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었을 때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해봐야 되고 당장은 어쨌든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봤을 때는 그 생활임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생활이 된다. 그게 가족 생활임금의 지금 5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활하려면 4인 가족 네, 기준으로? 4인 가족 네. 기준으로 한 3,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은 지금 2,000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정상적인 또는 이제 평균적인 생활하기 위한 50%밖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1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보면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네. 제가 꼭 오해를 안 사고 싶은 것은 노동계가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은 그 별도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는 재고들을 활용해서 분명히 보호받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최고임금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은 스위스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이제 선진화된 그런 나라고 네. 스위스의 경우에는 CEO가 그 이제 연봉을 받을 때 이제 주주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승인이 되고 지금 운영 중인 상황이고 다만 그 또 어떤 것들이 최근에 안건이 발의됐냐면 12배를 넘지 못한다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근데 좀 부결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대기업하고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임금의 낙수 효과는 지금 이뤄지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네. 그럴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희 그 삼성 회장님은 그 전년도에 그 4,700억 원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2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비교가 돼야지 결국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빈부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라고 노동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양측에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기업 입장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저임금 적정선이라고 하면은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로자들이 아까 진원 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그리고 기업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네.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누구는 더 그렇습니다. 받고 싶고, 누구는 더 줄 수 있고, 누구는 덜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산업별, 지역별로 뭐 좀 차등적으로 최저임금도 규정을 하고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야기를 해서 좀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막판 변수가 되는 것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OX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볼 건데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면은 O,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엑소로 나뉘었는데 역시나 의견이 엇갈렸네요. 먼저 진원 쌤 X를 든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차등 적용은 지금 왜 나오는 말이냐면 그만큼 못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차등 적용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까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임금 소득 상위 10%랑 하위 10%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그 OECD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11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곳이고 이거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이제 생산성 증대라든지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올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이 그 업종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랑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 계속 나오는 거는요. 그러면 이제 낙인 효과가 찍힌다. 그러면은 다 서울로 오고 싶지 누가 지방에서 일하고 싶겠냐라는 입장도 있고 또 차등 적용하면 결국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차등 적용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피해받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좀 정의해보고 그 피해받는 입장을 구제해주고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법적 제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피해받는 곳이 지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들이 정부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올리면 소상공인은 피해본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뭔지 명확하게 보고 그 피해 사항을 잘 정의해서 어떤 업종들에서 어떤 규모의 어떤 이제 매출액 규모에서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를 보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렸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니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하겠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도 가져가면서 해소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을 조금 보조해주겠다. 이런 논리가 좀 형성돼야지 지금 차등 적용을 논할 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은 차등 적용을 논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에 진아 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진원 쌤 말씀하신 거 맞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IMF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경제에 여러 가지 왜곡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서울의 물가 수준과 지방의 물가 수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집값 굉장히 비싸죠. 네. 그에 반해서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집값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생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조금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앞서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얘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 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앞서서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benchmarking을 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저 말씀하신 거 하나만 좀. 네. 그 IMF는 혹시 국가부도라는 영화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자본가라든지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좀 그 측에 있어요. 그래서 IMF가 최저임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고지고대로 좀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합생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일단은 올해 그 방송에 들어오기 앞서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84개월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국민들도 그 근로자들도 어렵지만 이제 사업주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저임금도 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내년도에는 많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시간 인권살롱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만 어디 가지 마세요.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취업자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취업 소식들을 모아서 준비한 직방 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중견기업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네오위즈입니다. 캐릭터 제작 및 콘텐츠 기획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킹덤 오브 히어로 플레이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은 현대종합금속입니다. 기계사업 본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화학공학 계열 전공 석사학위 이상, 친환경 설비나 반응 분리 공정 설계 가능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 기업은 데상트 코리아입니다. 외국인 임원 비서를 모집하고 있고요. 해당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중앙일보입니다. 콘텐츠팀 인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9일까지입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의 강지수였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느 지역의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네. 역사적으로 유서가 아주 깊은 도시죠.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님과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이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수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수원 왕갈비 통닭이 한참 유명했던 것 같은데 주무관님은 드셔보셨나요? 아, 네, 당연하죠. 수원으로 오시면요, 예, 착한 가격에 맛있는 갈비와 통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채용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네일로입니다. 직업 소개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업체로 기획사무본부에 웹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웹사이트 디자인 및 상품 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 SNS 홍보 등이 있으며 학력은 초대졸 이상, 웹 디자인 부분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웹 디자이너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웹디자이너 1명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웹디자이너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FP 컴퍼니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외 서류 번역을 대행하는 업체로 영어 및 중국어가 능통한 특허 저작권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국내외 상표 출원자 관리 및 서류 등 번역, 해외 파트너사 관리 등이 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영어 및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은 경력이 무관한 특허 저작권 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고요. 채용 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소아 ENG입니다. 공기 수송장치 사이로 및 압력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레이저 절단 가공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스틸, 철판, 고무, 유리, 석재 등 원재료를 레이저로 절단 가공하는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 청년층을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기숙사도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채용 정보는 절단 가공 직원 한 분을 채용하는 소식이었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수원을 다녀봤는데요. 교욱 씨, 저희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사과로 유명한 우리나라 3대 도시 중 한 곳입니다. 대구 지역의 구인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수원을 연결해서 치킨 자랑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대구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 픽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네, 소박한 문화 예술거리로 유명한 김강석 거리를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음식보다는 오히려 아주 운치 있는 네네. 거리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먹는 음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쌓아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내드릴 채용 정보는 올해 7월 중순경에 가동 예정인 주식회사 LNF의 대규모 채용 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인 분위기와는 달리 꾸준하게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대구 달성군 구지국가산업단지 내 제2공장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차 전지, 리튬이온, 양극화 물질 제조업으로 삼성, SES, LG화학이 주 거래처이며 올해 7월 공장 가동 시에 맞춰 제조 오퍼레이션 및 설비 보전 등에 근무할 현장직 50여 명을 모집 중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신입직으로 선발 예정이면 화공, 기계, 전기 관련학 전공자, 병력필, 고압가스 기능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08시 15분부터 22시 15분까지이며 3조 2교대 형태로 진행이 되며 신입 연봉은 3,600에서 3,800선으로 경력자의 경우에 연봉 협상이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흔치 않은 규모의 채용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50여 명이나 뽑는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학예 방학 중 대학생들의 단기 아르바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 두류 워터파크에서는 학예 성수기에 근무할 운영요원 9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수성안전요원, 간호조무사, 관리요원 등 3개 분야이며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근무 시간은 09시에서 18시, 주 5일 근무이고 시급은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3일 18시까지이며 대구시설공단 또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자사 제출 양식으로 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면접은 6월 15일 토요일 9시에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53-605-650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름철 성수기에 근무할 운영요원 총 91명을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준비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반기 취업 박람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반기 취업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삼익신용협동조합 금융사무원을 포함 20개 업체 125명을 모집하니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현장 면접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반기 취업 박람회까지 아주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수원과 대구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3부 때마다 함께 해주는 우리 3부의 마스코트이죠. 그렇습니다. 뉴스캐스터로서 활약을 해주실 텐데요.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직방 뉴스라는 코너를 맡게 되셨는데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정말 요즘 다양한 정보가 너무 포화 상태죠. 그중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전해주실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한국의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일 텐데요. 네. 그만큼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가장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참여자라고 한다면 이미 상반기에 시행이 된 적이 있는 제도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취준생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인데요.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책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3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은 도가 지원하는 17만 2천 원 및 이자를 포함해서요. 3년 후에는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통장을 통해서 마련된 돈은요. 주거비나 창업 운영 자금, 그리고 결혼 자금, 교육비나 대출 상환, 그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청년 시절에 목돈을 마련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네. 혹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서 나중에 지원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네, 신청 지원 자격을 좀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4세 도민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더 많은 취준생들이 해당이 되는 조건인 듯한데 폭이 넓은 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심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에는 지난 2016년 첫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총 18,500명 모집에 11만 9,146명이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네. 네, 지난해 하반기 청년 통장 참여자 3,000명 공개 모집에는 총 13,834명이 신청을 했고요. 네.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2만 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올해 총 401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돈을 모으기 성공을 했는지 이 부분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 18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1기 만기 축하 행사에서는요. 1기 참여자 500명 중에서 3년간 꾸준히 적립한 449명이 만기 통장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500명 중에서 449명이나 만기를 했으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저는 항상 적금 들면 항상 중간에 깨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렵죠.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 관계자 인터뷰를 좀 인용해 보면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고요.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취준생들 지금 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좀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 전체적인 2019년의 어떤 대상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6월 11일까지 모집 공고한 이후에 이번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오는 8월 5일 참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모집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일이 7월 21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경기도민 취준생들은 현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라도 꼭 신청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10대 그룹의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가 이제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19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의 특징을 짚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의 채용 일정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일정상으로는 LG화학이 2월 27일 원서 접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신입공채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다음 달 4일 SK그룹, 5일 CJ그룹, 11일 삼성과 포스코그룹, 14일 롯데그룹 순서로 본격적인 서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하나와 GS, 신세계그룹 일부 계열사에서도 서류 모집을 받았고요. 4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LG전자에서 대졸 신입 모집에 뒤늦게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10대 그룹 대졸 공채 첫 차와 막차는 LG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여태껏 기업들이 고수해왔던 채용 방식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취준생분들이 좀 혼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들 기업 중에서 계속해서 이전의 그룹 공채 방식을 택한 곳은 절반에 그쳤고요.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에서 동일 접수 기간 내에 일제히 서류 모집을 마감하고 서류 전형 이후 같은 날 인적성 시험을 시행한 곳으로는 SK, 롯데, 그리고 삼성 이렇게 세 곳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스코와 CJ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에서 마찬가지로 동일 기간 내에 신입사원 및 경력, 인턴 사원을 동시에 모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야겠죠. 대표적으로 그룹 공채를 진행한 기업 중에서 먼저 롯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롯데는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대졸 신입 공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3월 14일 시작된 롯데그룹의 2019 상반기 대졸 신입 일반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롯데제과, 롯데호텔, 롯데물산, 롯데백화점과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손해보험 등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유화, 건설 제조, 금융 등 총 7개 부문에서 40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40개, 40개가 넘는 40개 회사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이 계열사 숫자가 제일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3월 11일 삼성전자,
삼성 전기, 삼성 SDS,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이 있었고요. 13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제일기획, S1 등 총 20개사에서 대졸 신입 및 인턴 사원에 대해 동시 모집을 시작하면서 19일 마감을 했습니다. 네, 롯데 그리고 삼성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그럼 SK는 어떤가요? 네, SK 역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인턴과 신입사원을 동시에 모집을 했는데요. 참여 계열사는 SK이노베이션, SKENS,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총 9개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CJ와 포스코도 사람을 좀 뽑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CJ그룹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워크스 등 7개사에서 10개 부문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4곳에서 신입 및 경력을 동시에 충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또 상반기 주요 계열사라든지 주요 부문의 신입사원을 모집한 기업들이 이번에 꽤나 많았다고요? 네, 꽤 많았는데요. 바로 LG와 GS, 하나, 신세계였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CNS, 그리고 LG전자가 모집을 했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 하나테크윈, 하나케미칼, GS는 GS칼텍스, GS샵, 그리고 신세계는 신세계 INC에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살펴볼 점이 있다면 바로 LG전자인데요. 홈 어플라이언스 에어솔루션 사업본부 위주로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최근 가전 판매 호조가 신규 인력 충원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국내 전자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신입사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80% 이상을 견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에 신입 채용을 통해서 사업 부문 희비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공계 계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채용이었는데 이번에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졸 공채를 폐지를 하고요. 일찍이 계열사별 수시 채용에 나서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턴 채용 방식인 H-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기존의 인턴십이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서 연 2회 그리고 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다면 새로운 인턴십은 연중 수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1학년은 물론 기졸업자도 도전할 수 있도록 모집 기회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연 2회 모집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신입사원에 이어서 인턴 사원 모집까지도 수시 채용 방식으로 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져만 가는 취업 시장 속에서 공채 방식까지 점점 바뀌는 상황, 취준생 여러분들의 혼돈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앞으로 취준생들이 빠르게 바뀌어갈 상황에서 갈피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직방 뉴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뉴스들 모아서 저희가 전달해 드려봤는데요. 다음 순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